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고 자식들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남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나요? 저희를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희와 아이들은 미래를 위해 돈이 필요한데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요? 아들아, 아버지가 너에게 묻고 싶구나.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너희는 정말로 아버지를 걱정했니? 아버지도 너희의 피부티인데 너희는 아버지가 너희를 대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대했니? 아버지는 평생 가장 귀중한 젊은 시절을 너희를 키우고 돌보는데 바쳤단다. 너희가 잘 자라고 공부할 수 있도록 했지. 그런데 아버지가 너희를 가장 필요로 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너희는 아버지가 너희를 돌봤던 것처럼 아버지를 돌봤니? 아니면 아버지에게 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만 아버지를 기억했니? 얘야, 사랑과 관심은 돈으로 살 수 없단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건 너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연민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싶어서란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안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여전히 지식과 삶의 경험으로 가득 차 빛나고 있었다. 시간의 흔적을 보여주는 듯한 그의 하얀 머리카락은 뒤로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어 노련한 교육자의 위험 있는 모습을 자아냈다. 김 씨는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15층에 있는 자신의 집 창가 옆 익숙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아래로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과 차들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이는 수도의 전형적인 활기찬 광경이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장남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넓고 통풍이 잘 되는 아파트는 현대적인 스타일과 전통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김 씨의 교직 생활 동안 받은 상장과 메달들이 조심스럽게 걸려 있어 따뜻한 추억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며느리가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김 씨의 장남은 서울 중심부의 한 기술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어 작은 가족을 위해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있었다. 매일 아침 그는 출근을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서기 전에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서울에서 300km 이상 남쪽에 위치한 부산에서는 김 씨의 둘째 아들이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는 항구 근처의 아담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항상 배의 경적 소리와 짭짤한 바다 냄새로 가득했다. 관광업계에서 일하는 그의 직업은 흥미로운 경험과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두 아들 모두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특별히 부유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고 때때로 삶의 작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정도였다. 장남은 주말이면 가족과 김 씨를 데리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동네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곤 했다. 멀리 살고 있는 둘째 아들도 자주 집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족을 방문하려고 노력했다. 김 씨는 자신의 아들들의 삶을 자랑스러움과 약간의 걱정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이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보며 기뻐했지만 때로는 자신이 장남과 그의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기도 했다. 비록 잘 대해주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과 자녀들의 바쁜 삶 사이에 어떤 거리감이 있음을 느꼈다. 아침 햇살이 점점 밝아질 때 김 씨는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다. 그는 이 나이에도
가족의 삶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단순히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비록 쉽지 않을지라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희망과 결심은 이후 몇 달 동안 점차 사라져 갔다. 집안일을 돕고 손주를 돌보려 노력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짐이 된다고 느꼈다. 자녀들과 며느리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노인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서서히 김 씨는 자신만의 세계로 물러나 가족 한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느꼈다. 3년이 지난 지금 김재성 씨는 거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나이든 눈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며느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한숨을 쉬었고 가슴에는 무거운 압박감이 느껴졌다. 장남의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날이 갈수록 그는 이 집에서 자신이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버님, 식탁 좀 차려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고 짜증을 참으려는 듯했다. 김 씨는 천천히 일어섰고 무릎의 통증을 숨기려 애썼다. 그가 주방으로 들어서자 며느리는 불편한 눈길로 그를 힐끗 보았다. 비싼 접시 조심하세요. 지난번에 아버님이 하나 깨뜨렸을 때 한 달 내내 아까웠어요. 그녀가 쓴 목소리로 말했다. 김 씨는 가슴에 바늘이 꽂히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사고였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변명의 말을 삼켰다. 장남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김 씨는 아들 부부 사이의 눈빛 교환과 그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주고받는 속삭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당신이 아버지랑 얘기 좀 해요.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 며느리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왔다. 저녁 식사는 숨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김 씨는 대화를 시도하며 아들의 하루 일과에 대해 물었지만 짧고 형식적인 대답만 돌아왔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시계를 쳐다보며 마치 식사가 끝나기를 초 단위로 기다리는 듯했다. 장남이 갑자기 말을 꺼내며 침묵을 깼다. 아버지가 동생네 가서 잠시 지내보는 게 어떨까요? 김 씨는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보고 떠나라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저 동생도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어쩌면 부산의 바다 공기가 아버지 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김 씨는 반쯤 남은 접시를 내려다보며 가슴속으로 퍼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떠나기를 원했고 그가 된 짐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아버지는 이해해. 이번 주에 짐을 꾸리겠소. 그날 밤 자신에게 할당된 작은 방의 1인용 침대에 누워 김 씨는 잠들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 교직 생활에 헌신했던 세월, 자녀를 키우며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이제 노년에 접어들어 그는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보호했던 바로 그 자녀들에게 짐이 되어버렸다. 그의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단순히 삶의 잔인한 법칙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는 젊었을 때를 회상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랑으로 가득 찬 집 안에 울려 퍼지던 그 시절을.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김 씨는 일어났다. 새로운 결심을 안고 그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가 집어드는 모든 물건에는 추억이, 그의 인생의 한 부분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포장되어 새로운 여정을 위해 준비되어야 했다. 며느리가 방에 들어와 그가 짐을 꾸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놀람과 아마도 죄책감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김 씨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라.
이제 너희들에게 더 이상 폐 끼치지 않을 거다. 둘째 아들의 집으로 이사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히 지리적인 변화만은 아니었다. 김 씨에게 그것은 자존감과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여정이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부산에서 아마도 진정으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김 씨는 부산에 있는 둘째 아들의 집으로 들어서며 가슴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품고 있었다. 시원한 바다 공기와 부드럽게 밀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환한 미소와 따뜻한 포옹으로 그를 맞이했다. 아버지,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아들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첫 며칠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다. 김 씨는 사랑받고 돌봄을 받는다고 느꼈다. 며느리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었고 아들은 저녁마다 그를 해변으로 산책시켜 주었다. 그는 매 순간을 즐기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족 식사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종종 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다. 처음에 따뜻했던 대화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짧고 건조한 대답들이 채웠으며 때로는 짜증 섞인 표정도 보였다. 어느 날 아침 김 씨가 집안일을 돕고 있을 때 며느리가 짜증난 표정으로 들어왔다. 아버님, 아버님,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녀가 못마땅한 어조로 말했다. 김 씨는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물러났다. 며칠 후 그는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아버님이 이렇게 오래 계실 줄 몰랐어요. 당신이 아버님과 얘기 좀 해봐요. 우리도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형이 이미 아버지를 여기로 보냈는데. 김 씨는 문 뒤에서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고 가슴 속으로 고통이 퍼져나갔다. 그는 자신이 자녀들의 삶에서 짐이 되었고 방해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 그는 최대한 존재감을 줄이려 노력했고 집에서 가능한 한적게 보이려 했다. 그는 많은 시간을 혼자 해변에서 보내며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 자신의 자리가 남아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어느 저녁 그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을 때 아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제가 생각해봤는데 아버지께서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서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씨는 마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네가 나보고 요양원에 가라는 거니? 아버지를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그곳이 아버지께 가장 좋은 곳일 것 같아서요. 거기엔 의사도 있고 또래 친구들도 있잖아요. 김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들이 이제는 그를 밀어내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고 두 아들 모두 그를 진정으로 돌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겠다. 아버지가 한번 생각해보마.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김 씨는 잠들 수 없었다. 그는 창밖으로 부산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처럼 여겨질 때 자신의 인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김 씨는 이제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자녀들의 동정심이나 마지못한 의무감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남은 생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김 씨는 아들의 집 좁은 방의 작은 침대에서 여전히 뒤척이고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부산 바다의 파도 소리는 더 이상 처음처럼 평화로움을 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
고향의 옛집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집 뒤 논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 매일 아침 들리는 새들의 지저귐, 마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시냇물의 시원함. 이 모든 것이 그를 감싸는 듯 했다. 김 씨는 낡은 나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의 따스함과 그가 자주 끓여 먹던 들나물 국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과 살기 위해 그 집을 떠나던 순간을 떠올리자 김 씨의 가슴이 아파왔다. 그때는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곳이 아마도 자신이 진정으로 속한 유일한 장소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눈을 뜨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머릿속에 숫자들이 떠올랐다. 평생 모아온 저축금, 아이들에게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원래는 아이들에게 남겨주려 했지만 지금은 김 씨는 일어나 앉았고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치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걸까? 자신의 편안한 삶을 꾸릴 능력이 있는데 왜 짐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 생각할수록 그의 결심은 굳어갔다. 고향으로 돌아가 옛집을 수리하고 채소와 꽃을 기를 작은 정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마을 활동에 참여하고 이웃들과 친구가 되어 남은 생을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김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얘들아, 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가 살려고 해. 뭐라고요? 고향으로요? 혼자 사시겠다고요? 김 씨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래, 혼자 살 거야. 아버지한테는 스스로를 돌볼 만큼의 저축이 있단다. 우리 모두에게 이게 최선일 것 같아. 며느리는 안도한 듯 보였지만 숨기려 했다. 하지만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거긴 너무 멀어요. 무슨 일 있으면 어쩌죠? 잘 생각해봤어. 아버지는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 후 며칠 동안 김 씨는 세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고향 지인에게 연락해 옛집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수리 비용, 새 가구 구입비, 월간 지출 예산 등을 계산했다. 계획의 각 단계마다 그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기분을 느꼈다. 오랜만에 그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고 있다고 느꼈다. 작별의 날이 왔을 때 김 씨는 용서와 이해가 담긴 눈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삶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하고 연락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원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오르면서 김 씨는 가슴속에서 조용한 행복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높은 빌딩들이 푸른 들판과 먼 산들로 바뀌어가는 풍경을 보았다. 낡은 집에 들어서자 습기 찬 곰팡이 냄새가 김 씨를 맞이했고 그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좌절하는 대신 그는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강한 손으로 그는 수리 작업을 시작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집은 점차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벽을 다시 칠하고 썩은 마루판을 새 것으로 교체했다. 망치질 소리, 톱질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어우러져 재탄생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바닥에 떨어지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그의 존재를 새기는 듯했고 이곳이 그가 속한 곳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봄이 오자 김 씨는 마을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이방인 취급을 받을까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곧 공동체의 따뜻함이 그런 걱정을 날려버렸다. 첫 마을 회의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김 선생님, 돌아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한 나이든 이웃이 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다. 점차 김 씨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서 기쁨을 찾았다. 그는 공공정원을 가꾸는 봉사단체에 가입하고 마을 아이들에게 채소 재배법을 가르쳤다. 아이들이 직접 기른 첫 토마토를 따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후에는 주로 집 현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또래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들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 자녀와 손주들 이야기,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을 나누었다. 김 씨는 여기서 자신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그는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자 친구이고 스승이며 마을 전체의 할아버지였다. 어느 맑은 아침 정원에 새로 심은 장미에 물을 주다가 김 씨는 문득 자신이 미소 짓고 있음을 알아챘다. 자녀들의 집에 있을 때처럼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미소였다. 그는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시골 아침의 맑은 공기를 만끽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삶이구나. 이곳이 바로 내가 속한 곳이야. 그 생각과 함께 김 씨는 자신이 새로운 집뿐만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의미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년의 그는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기쁨, 사랑받고 존중받는 느낌, 그리고 어떤 나이에도 여전히 삶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임을 배웠다. 처음에 김 씨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두 아들 모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심지어 늙은 아버지를 돌보는 부담에서 벗어나 안도감을 느꼈다. 둘째 아들이 전화로 형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가신다는 거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아버지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니 다행이야. 우리도 신경 쓸 일이 줄어들었지. 하지만 몇 달 후 가족 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김 씨를 고향에서 방문한 사촌 누나가 우연히 그가 적지 않은 돈으로 옛집을 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흘렸다. 큰아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동생에게 전화했다. 사촌 누나가 뭐라고 하던 거 들었어. 아버지가 큰 저축액이 있다더라. 정말 난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으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그때부터 두 아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 그들은 김 씨에게 더 자주 전화를 걸어 건강과 생활 상황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둘째 아들이 아내와 의논했다. 여보, 우리가 아버지를 모셔와야 할 것 같아. 그때부터 두 아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 그들은 김 씨에게 더 자주 전화를 걸어 건강과 생활 상황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둘째 아들이 아내와 의논했다. 여보, 우리가 아버지를 모셔와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당신이 아버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를 방해할 거라고 했잖아요? 아, 그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쨌든 아버지도 연세가 드셨고 돌봄이 필요하시잖아. 아버님이 돈이 있다는 소문 때문인가요? 그런 게 아니야. 난 그저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을 뿐이야. 한편 큰아들의 집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우리가 아버지를 모셔와야 할 것 같아. 우리 집이 넓으니까 아버지 방도 따로 만들 수 있어. 농담이에요? 전에는 아버님이 우리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갑자기 모셔오겠다고요? 당신은 이해 못해. 이건 우리의 책임이야. 게다가 아버지가 아이들을 봐주실 수도 있잖아. 제발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고상한 척하지 마세요. 두 형제 사이에 은밀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각자 김 씨와 더 자주 연락하려 노력하고 그를 집으로 초대하며 심지어 함께 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김 씨가 익숙한 등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자동차 엔진 소리가 고요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는 놀라며 고개를 들어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2대의 차를 보았습니다. 그 차에서 아들들이 내렸고 그 뒤로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김 씨는 차를 내려놓고 일어나 평온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을 다시 만나 기쁘면서도 이 갑작스러운 방문의 진짜 목적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슬퍼졌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를 도시로 모시러 왔어요. 김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자. 가족 모두가 거실 테이블 주위에 앉자 김 씨는 깊고 경험 많은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왜 왔는지 아버지는 알고 있다. 두 아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돼요. 여기는 너무 외진 곳이라 무슨 일이 생기면 김 씨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 없다. 아버지는 너희의 진짜 의도를 이해할 만큼 오래 살았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과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너희는 아버지를 걱정해서 온 게 아니야. 아버지에게 돈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온 거지. 그의 아들들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묻고 싶다. 너희는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살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니? 아버지가 자신을 짐처럼 느꼈던 때, 너희 삶의 방해물처럼 대우받았던 때를? 아버지, 저희는 그만, 아버지는 너희를 탓하지 않아. 다만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걸 너희가 이해했으면 좋겠구나. 너희도 알겠지만 아버지가 여기 와서 살기로 결심했을 때 아버지는 인생의 의미를 찾았단다. 아버지에겐 친구들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매일 즐거움이 있어. 너희가 돌볼 필요 없단다. 김 씨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단호한 말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너희도 이해해야 해. 아버지는 너희의 가식적인 돌봄이 필요 없어. 아버지는 이곳에서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단다. 그럼 아버지의 저축은요? 아, 그 돈 말이구나. 아버지는 그 돈을 자선 목적으로 쓰기로 했단다.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 기금을 만들 거야. 큰아들은 놀라워하며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고 자식들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남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나요? 저희를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희와 아이들은 미래를 위해 돈이 필요한데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요? 아들아, 아버지가 너에게 묻고 싶구나.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너희는 정말로 아버지를 걱정했니? 아버지도 너희의 피부티인데 너희는 아버지가 너희를 대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대했니? 아버지는 평생 가장 귀중한 젊은 시절을 너희를 키우고 돌보는 데 바쳤단다. 너희가 잘 자라고 공부할 수 있도록 했지. 그런데 아버지가 너희를 가장 필요로 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너희는 아버지가 너희를 돌봤던 것처럼 아버지를 돌봤니? 아니면 아버지에게 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만 아버지를 기억했니? 얘야, 사랑과 관심은 돈으로 살 수 없단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건 너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연민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싶어서란다. 아들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약간의 실망감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세요, 아버지. 이제 돌아가거라. 너희 삶을 살아라.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라. 아버지는 괜찮아. 아들들을 배웅하며 김 씨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현관 앞에 서서 아들들이 마을 길을 따라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살랑거리며 풀과 흙의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에 퍼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가치 있는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가혹한 말이나 비난이 아닌 자신의 삶과 결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김 씨는 나이 들었지만 빛나고 자신감 있고 만족스러운 모습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원에서 사랑하는 장미꽃들을 돌보며 김 씨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짐으로 여겼던 아버지에서 이제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이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웃집 꼬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할아버지, 토마토 심는 법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김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리 오너라.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꼬맥의 씨앗 심는 법을 가르치며 김 씨는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의미였습니다. 유용하게 살며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 석양이 서서히 내려앉으며 멀리 있는 논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김 씨는 일어서서 꼬마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야애야, 기억하거라. 행복은 목적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 자체에 있단다. 꼬마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꼬마가 집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김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매일을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 살 것임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속한 곳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도시가 아닌 이 작은 마을에서 그는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습니다.